얼마 전 미국의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 하나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한국의 지하철과 골목식당, 새벽거리를 보며 이 나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감격하는 영상이었죠. 저는 그 영상을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IT 전문가로 일하는 제 눈엔 한국 정부가 외국인용으로 꾸며놓은 쇼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직접 갔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제 두 눈으로 확인하러. 그런데 여러분, 나흘 뒤 저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연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맨해튼 IT 전문가의 눈물겨운 참교육 현장. 지금 시작합니다. 헤이, 이드. 너 한국 정부한테 얼마 받았냐? 솔직히 말해봐. 네 계좌로 K달러라도 꽂힌 거야? 저는 마이크입니다. 뉴욕 퀸즈 토박이에 맨해튼의 글로벌 IT 기업에서 수석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낮에는 억대 연봉 받으면서 데이터란 트래픽을 주무르고, 밤에는 그 전문 지식으로 전 세계 테크와 인프라를 분석하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 눈에 최근 절친이자 동료 유튜버인 에단이 올린 한국 인프라 극찬 영상은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대체 뭘 봤냐고요? 서울 지하철역에서 백발 할머니가 거대한 짐 가방을 끌고도 엘리베이터로 막힘없이 쏙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고작 그거 보고 에단은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가 깃든 인프라의 기적이라며 침이 마르도록 찬양이 됐어요. 저는 퇴근 후 카메라를 켜고 모니터에 에단의 영상을 띄워둔 채 비죽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에단이 완전히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나랑 같이 인프라 분석 좀 했다는 녀석이 지하철 엘리베이터 하나 부드럽게 작동하는 거 보고 영혼을 팔았어요. 정신 차려, 에단. 맨해튼의 기술과 자본력으로도 못 잡는 공공인프라 문제를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전국에 공짜로 완벽하게 깔아놨다고? 100% 쇼윈도입니다. 외국인 유튜버들 코를 꿰어서 관광객 많이 다니는 서울 한복판만 번지르르하게 세팅해 놓은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 겪는 뉴욕 지하철 현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MTA가 뭔지 알아요? Money taken already. 내 돈은 이미 뜯어갔다. 아니면 Maybe train arrives. 열차가 올지도 모른다. 둘 중 하나예요. 한 달 정기권에 어마어마한 돈을 뜯어가면서 정시 도착? 기대도 안 합니다. 플랫폼 선로 사이엔 제 팔뚝만한 쥐새끼들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고, 한여름엔 에어컨이 고장나서 객실 전체가 사우나가 돼요. 화장실은요? 노숙인이 점거하고 온갖 범죄 장소로 변하니까 주정부에서 아예 자물쇠로 채워버렸습니다. 세계의 중심이라는 뉴욕의 인프라가 이 지경인데 한국이 그걸 완벽하게 해냈다고요? 주작도 적당히 해야죠.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좋아, 에단. 내가 그렇게 감격하던 그 쇼윈도의 실체를 내가 직접 가서 검증해줄게. 기습 입국이다. 한국 정부가 카메라 든 외국인을 미리 필터링해서 청소부를 급파하기 전에 예고 없이 들이닥쳐서 진짜 날것의 현실을 카메라에 담아주지. 맨해튼 IT 전문가인 내 눈을 속일 수 있을까? 구독자 여러분, 채널 고정하세요. 에단, 넌 딱 기다려. 그 길로 JFK로 향했고 한국 행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내내 저는 눈을 감고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인천공항은 워낙 세계적인 공항이니 패스한다 치고 공항을 벗어나 시내로 들어가는 대중교통 노선부터 현미경을 들이대듯 허점을 찾아낼 생각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토록 확신하던 미국 밖 세상에 대한 견해가 서울에 발을 디디는 순간 얼마나 처참하게 깨질지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카메라를 켜지 않았습니다. 게이트를 빠져나오며 쾌적한 실내, 먼지 하나 없는 바다, 일목요연한 다국어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지만 저는 그냥 코웃음을 쳤어요. 인천공항? 인정합니다. 잘 만들었죠? 하지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이잖아요. 외국인들 보라고 돈을 쏟아부어 만든 거대한 세트장일 뿐입니다. 맨해튼 IT 회사들도 투자자 방문하는 쇼룸은 우주선처럼 꾸며놓거든요. 진짜 인프라의 실체는 현지인들의 일상이 엉키는 심장부로 가야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에서 가장 복잡하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는 강남역으로 곧장 갑니다. 진짜 지옥을 보여드릴게요. 공항철도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서울의 지하 세계로 파고들었습니다. 시각은 오후 6시 10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잔인하다는 퇴근 전쟁이 막 시작되는 타이밍이었죠. 환승 통로를 지나 강남역 플랫폼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상상 이상의 인파가 끝도 없이 밀려들고 있었거든요. 수백 명이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개미떼처럼 줄을 서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역 헬게이트랑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아수라장이었어요. 보이십니까? 애단이 찬양하던 평화로운 서울은 환상입니다. 이 인파를 보세요. 자, 이 정도로 과부하가 걸리면 어떤 완벽한 시스템이든 반드시 병목이 발생하고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연착, 고장, 분노하는 승객들 하나만 걸려라. 플랫폼 위 디지털 스크린을 노려봤습니다. 전광판에는 열차가 몇 분 뒤 도착하는지 초 단위로 찍히고 있었어요. 뉴욕이었다면 전광판에 열차가 온다고 떠 있어도 갑자기 취소되거나 이유 없는 연착으로 20분씩 갇히는 게 일상이지. 자, 한국 시스템은 과연 몇 분이나 어긋날까? 스마트폰 스톱워치를 켰습니다. SSR이 물리기 시작했고 스톱워치가 정확히 0000을 가리키는 순간 거대한 열차가 칼날처럼 정확하게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스크린 도어와 열차 문이 오차없이 동시에 스르륵 열렸어요. 저도 모르게 나지막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우연이겠지 싶었어요. 채팅창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진짜야? 우리 MTA는 20분 연착이 일상인데 독일 기차도 저건 못함. 부럽다. 일본도 정시운행 자신 있었는데 저 스톱워치 장면은 소름. 그런데 2분 간격으로 들어오는 다음 열차, 그 다음 열차도 마치 정밀한 시계 태엽이 맞물리듯 정확히 정시에 들어와 문을 열었습니다. 더 기묘한 건 승객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인파가 움직이는데 고함 한 번, 밀치는 사람 한 명이 없었어요. 문이 열리자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양옆으로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섰고 승차 라인에 맞춰 조용히 탑승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고함과 욕설, 사람들이 뒤엉켜 밀치는 풍경에 익숙했던 저한테 이 고요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은 솔직히 공포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데 왜 소음이 없지? 다들 약이라도 먹은 건가? 바닥 좀 보세요. 껌 자국 하나 없고 물기 하나 없습니다. 강남역 전체가 반도체 공장 클린룸 같아요. 뉴욕은 이 시간쯤이면 쓰레기통이 넘치고 바닥에 정체 모를 액체가 흥건한데 말이죠. 틈을 찾으려고 플랫폼 구석구석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에스컬레이터로 걸어가 일부러 발을 굴러봤어요.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 없이 부드럽게 작동했습니다. 심지어 그 혼잡한 퇴근길 와중에도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위는 완벽하게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그 선을 밟고 서서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지하철은 인정하죠. 국가가 돈을 때려박아 통제하는 궤도교통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인프라의 날 것은 도로 위 버스입니다. 서울의 악명 높은 교통체증 속에서 버스 환승까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지상으로 나가보죠. 강남대로 중앙버스 충영차로 정류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자동차의 전조등과 빌딩 숲의 불빛이 엉켜 맨해튼 못지않은 복잡한 도로가 펼쳐졌어요. 그런데 정류장에 발을 디딘 순간 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제 눈앞에 나타난 건 평범한 정류장이 아니었어요. 마치 미래도시의 캡슐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거대한 유리. 스크린도어 부스, 이른바 스마트 쉘터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버스 정류장이 대형 AI 센터처럼 생겼어요. 얼떨결에 안으로 들어서자 사방이 유리로 밀폐된 공간 내부에는 쾌적한 에어컨 바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해 도입한 최첨단 시설이더군요. 하지만 진짜 엔지니어로서 제 소름을 돋게 만든 건 정류장 한가운데 떠있는 대형 전광판이었습니다. 곧 도착할 버스의 노선 번호와 남은 시간은 물론이고 현재 버스 내부의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혼잡, 여유 같은 실시간 혼잡도 정보까지 찍히고 있었던 겁니다. 저 맨해튼 IT 회사에서 매일 데이터 동기화 지연 문제로 머리를 싸매는 사람입니다. 수백 대의 버스 위치와 혼잡도를 초 단위로 완벽하게 매핑해내는 이 서울 교통정보 시스템은 엔지니어인 제 눈으로 봐도 솔직히 경이로운 수준의 데이터 처리였어요. 멍하니 전광판을 바라보다가 카메라를 향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통 인프라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유난히 통제를 잘 따르는 문화라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요. 하지만 진짜 날것의 삶이 묻어나는 장소로 가면 분명히 구멍이 뚫려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서울의 화려한 껍데기를 벗겨내고 진짜 로컬 골목 식당을 기습해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도 영세한 골목 식당까지 주작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카메라를 향해 호기롭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는 자기도 모르게 얇은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미국 밖 세상의 인프라는 낙후되어 있다는 확신에 아주 미세하지만 묵직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강남역에서 1차로 얻어맞은 저는 곧장 지하철을 타고 강북의 오래된 구도심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이 가득한 강남은 어차피 국가가 관리하는 쇼윈도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평범한 서민들이 숨쉬듯 드나드는 날것의 골목길로 가야 인프라의 바닥이 보인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낡은 저층 주택들과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엉켜있는 인쇄소 골목이었어요. 거리는 어둑했고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들이 즐비했습니다. 여러분, 강남의 번쩍이는 불빛에 속으셨다면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관광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오직 한국의 평범한 직장인들과 아저씨들만 오는 오래된 골목 식당가에 와 있어요. 메뉴는 한국인들의 소울푸드라는 삼겹살과 김치찌개입니다. 맨해튼 고급 레스토랑과 비교했을 때 이 영세한 로컬 식당이 어떤 엉망진창 서비스를 보여줄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분명히 위생도 시스템도 1980년대에 멈춰 있을 겁니다. 기름때 묻은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매콤한 찌개 냄새와 고기 굽는 연기로 가득했고 드럼통 모양의 철제 테이블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서빙하는 이모님들은 몰려드는 손님들 때문에 정신없이 바빠 보였습니다. 딩고! 직원은 고작 2명인데 테이블은 10개가 넘는다? 완벽한 과부하 상태군. 미국이었으면 웨이터가 눈길 한 번 안 주고 30분 동안 메뉴판도 안 가져다 줬을 상황이야. 물과 메뉴판을 요구하려고 소리를 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바쁜 직원을 큰 소리로 부르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결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저한테는 일종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구석에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의 둥근 플라스틱 버튼이 붙어 있었어요. 위에는 영어로 call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뭡니까? 무선 호출 버튼? 에이, 설마요. 이 바쁜 와중에 이걸 누른다고 직원이 오겠. 딸깍 간신반의하며 버튼을 누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벽면 전광판에서 딩동 소리와 함께 제 테이블 번호인 5가 떴어요. 네, 가요. 뭘로 주문하시겠어요? 삼겹살 1인분이랑 김치찌개 하나요. 총각, 삼겹살은 2인분부터예요? 네? 2인분부터 주문 가능하다고요? 그럼 2인분이요. 이모님의 묘한 박력에 눌려 얼떨결에 혼자 2인분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당황함도 잠시, 제 시선은 테이블 구석에 붙은 작은 플라스틱 버튼으로 향했습니다. 맨해튼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웨이터를 부르려면 눈치 싸움을 하거나 수십 분을 기다리는 게 당연한 일상인데 이 서울의 허름한 골목 식당에서는 몇 센트짜리 버튼 하나로 3초 만에 이모님이 달려왔으니까요. 엔지니어의 눈으로 보면 이건 인적 자원의 동선 낭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고객의 대기 시간을 제로에 수렴시키는 미친 효율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니지. 내가 지금 여기 칭찬하러 온 게 아니잖아? 하마터면 한국의 효율성에 대책 없이 말려들 뻔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린 저는 애써 감탄을 누르며 다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기억 곳곳투리를 잡아내겠다는 일념으로 테이블 위를 매서운 눈으로 훑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호출 시스템은 신선하지만 정작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테이블 위에 포크나 숟가락 같은 식기류가 전혀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다. 냅킨도 없고요. 바쁘다 보니 기본 세팅을 까먹은 겁니다. 이게 바로 로컬의 한계. 이번에도 이모님은 제 말을 자르듯 무심하게 다가와 테이블 옆면을 툭 쳤습니다. 총각, 고기 구워줄 테니까 거기서 수저 꺼내. 네? 어디서요? 어리둥절해하자 이모님이 테이블 옆 손잡이를 잡고 바깥쪽으로 슥 당겼습니다. 마법처럼 테이블 내부에 숨겨진 거대한 서랍이 열렸어요. 안에는 자외선 살균이라도 한 듯 번쩍이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칼각으로 정돈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휴지와 물티슈가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서랍 안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맙소사, 데스크 가구 설계 구조를 식탁에 접목시켰다고?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면서 직원이 일일이 식기를 세팅하는 노동시간을 완벽하게 지워버린 겁니다. 이건 가구 디자인의 혁신이 아니라 인간공학적 인프라의 극치예요. 맨해튼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보면 기절할 노릇이네요. 넋이 나간 사이 주문한 삼겹살과 김치찌개가 세팅되었습니다.
그런데 밑반찬이 나오는 걸 보고 뇌에 2차 과부하가 걸렸어요. 김치, 콩나물, 쌈채소, 파절이, 마늘, 쌈장 등 대여섯 가지가 넘는 접시가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른 지갑을 열어 신용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카메라를 향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고기 2인분과 찌개 하나만 시켰는데 주문하지도 않은 사이드 디시가 이만큼이나 나왔습니다. 뉴욕에서는 소스 하나 추가할 때마다 2달러, 피클 한 접시에 5달러씩 청구되는 거 아시죠? 게다가 팁으로 전체 금액의 20%를 강제로 뜯어가고요. 이거 다 먹으면 나중에 빌지에 수백 달러가 찍혀 나올 게 분명. 총각, 반찬 부족하면 저기 셀프바에서 마음대로 더 갖다 먹어. 공짜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많이 먹고. 이모님의 호탕한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짜, 그리고 무한 리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얄짤없는 팀 문화와 야박한 추가 요금 시스템에 평생을 절여진 저한테 한국 로컬 식당의 반찬 인프라는 자본주의 상식을 아득히 초월한 무언가였어요. 상추에 고기와 구운 마늘을 얹어 쌈을 크게 싸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분노와 감탄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고기는 지독하게 맛있었고 시스템은 잔인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내부의 아날로그 인프라는 효율적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진짜 인프라의 기술력은 이런 아늑한 신뢰가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증명되는 법이니까요. 다음에는 한국의 날씨가 미쳐 날뛸 때 대중교통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침 내일 서울에 엄청난 폭우가 예보되어 있거든요. 하늘은 주작할 수 없을 테니까요. 삼겹살을 씹으며 큰 소리를 쳤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호출벨의 딩동 소리와 테이블 서랍의 칼각에 완전히 점령당한 뒤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 창문을 두드리는 거센 빗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하늘은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굵은 장대비가 도로를 세차게 내리치고 있었어요. 기상청은 호우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였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좋아, 하늘이 나를 덮는군. 여러분, 뉴욕 맨해튼에서 이런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수구가 역류해서 지하철역 계단으로 폭포수가 쏟아지고 선로가 침수돼서 노선 절반이 마비됩니다. 도로는 옐로우캡과 버스가 뒤엉켜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죠. 자, 어제까지 인프라 천국이라며 버티던 서울이 이 폭우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씨는 한국 정부도 절대 주작할 수 없으니까요. 우산 하나 들고 숙소를 나섰습니다. 신발이 금방 축축해질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솔직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웬만한 버스 정류장은 표지판 하나, 덜렁 서 있거나 비바람을 전혀 막아주지 못하는 허술한 유리부스가 전부거든요. 한국의 낡은 노천 정류장에서 폭우를 홀딱 맞는 장면, 그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큰 길가로 나와 어제 강남에서 봤던 스마트 쉘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쉘터 안은 비바람이 상당 부분 차단된 채 에어컨이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뉴욕에서 폭우를 피해 건물 처마 밑에 처량하게 서 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억지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럭셔리한 대피소를 지어놓은 건 돈이 많아서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이 날씨에 버스가 제 시간에 올까요? 도로 상황을 보세요. 이미 물바다에 차들이 꽉 막혀 있잖아요. 시스템 과부하로 정보도 다 꼬였을 게 분명합니다. 부스 안 디지털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타야 할 버스 번호와 함께 3분 후 도착. 2번째 전 정류장 출발이라는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속임수일 거야. 날씨가 이 지경인데 데이터 동기화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 젖은 옷을 털어내며 정류장 벤치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런데 엉덩이가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오 마이 갓, 이게 뭐야? 의자가 따뜻했습니다. 뜨끈하다 싶을 정도로요.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쌀쌀한데 이 의자는 완벽하게 온기를 품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온열 의자였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센서가 작동해 자동으로 의자를 데워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채팅창이 또 터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가 따뜻하다고? 뉴욕은 앉기도 싫은 철제인데 독일 정류장은 겨울에 그냥 얼어 죽으라는 구조임. 마이크, 저 점프
리액션 레전드. 뉴욕 버스 정류장 의자는 노숙인들이 눕지 못하게 철제 손잡이로 칸막이를 쳐놔놓거나 차가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앉기조차 싫은 구조인데, 한국의 인프라는 승객이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의 체온까지 배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온열 의자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부스 외부 스크린 도어가 스르륵 열렸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3분이 정확히 흐른 뒤였어요. 폭우를 뚫고 붉은색 광역버스가 정류장 앞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칼같이 멈춰 섰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내부는 바깥의 폭우가 무색할 정도로 쾌적했고 에어컨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폭우를 바라보며 팔짱을 꽉 꽂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정도 폭우면 도시 전체 데이터 링크가 깨지거나 연착이 도배되어야 정상이야. 맨해튼 MTA 연구원들이 여기 오면 자기네 서버를 도끼로 찍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수천 대의 버스가 이 악조건 속에서도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송수신하고 승객들에게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거대한 디지털 유기체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고도 믿기 힘든 현실에 저는 순간 뇌정지가 온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에단의 말이 진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밀려왔죠.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면 맨해튼 IT 분석가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겨우 정류장 하나에 촌스럽게 감탄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억지로 자아를 붙잡은 저는 무겁게 가라앉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 다시 도끼를 채운 채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은 네트워크입니다. 고정된 노선 말고 달리는 지하철 한복판이나 통신 음영 지역에서도 한국의 그 자랑스러운 초고속 인터넷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다음 코스는 한국 지하철의 가장 깊은 지하 구간으로 들어가 이 나라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의 미천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도 기적인 거 아시죠? 맨해튼 IT 엔지니어의 자존심을 걸고 검증하겠습니다. 호기롭게 선언했지만 정류장에서 느꼈던 온열 의자의 온기가 여전히 엉덩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곧장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타깃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서울 지하철 5호선 플랫폼에 서서 노트북을 펼쳐들었습니다. 5호선은 서울에서도 지하 깊숙한 곳을 관통하기로 악명 높은 노선이에요. 어떤 구간은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선로가 깔려 있습니다. 맨해튼 IT 엔지니어인 저한테 이 지하 깊이라는 물리적 조건은 아주 훌륭한 사냥감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디지털 인프라의 가짜를 증명하러 나왔습니다. 뉴욕 지하철 타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플랫폼에 내려가는 순간 스마트폰은 그냥 벽돌이 돼요. 신호가 뚝 끊기죠. 문자 하나 보내려면 열차가 지상으로 올라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전파가 콘크리트와 안반을 뚫지 못하니까요. 이건 전 세계 대도시 지하철의 공통 현실이에요. 카메라 렌즈를 향해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에다는 한국 지하철에서 무료 와이파이로 영화를 봤다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검증하겠습니다. 지하 수십 미터 콘크리트 무덤 속에서 수천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무료 공공 와이파이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요? 제 예상엔 접속조차 안 되거나 되더라도 90년대 모뎀 수준의 속도일 겁니다. 자, 열차 들어옵니다. 탑승하죠. 5호선 열차에 올라타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 와이파이 설정창을 켰습니다. 화면에 공공 와이파이 신호가 가득 떴어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클릭했습니다. 연결됨. 일단 연결은 되네요. 하지만 속지 마세요. 신호 안테나만 꽉 차 있고 실제 데이터는 안 넘어가는 유령 연결일 확률이 높습니다. 맨해튼에서도 이런 가짜 공공 신호는 널려 있거든요. 자, 본 게임 들어갑니다. 엔지니어들의 성지, 스피드 테스트를 실행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측정 버튼을 눌렀어요. 열차는 굉음을 내며 어두운 지하 터널 속을 시속 70km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바닥을 기어다닐 거라 확신했어요. 그런데 화면 속 속도 궤적이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1000mbps, 50mbps, 100mbps. 바늘은 멈추지 않고 200mbps를 돌파해버렸어요. 왔다!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세로 고침을 눌러 재측정했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시속 70km로 달리는 지하 터널 한복판에서 승객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객실 안에서
공짜 와이파이 속도가 맨해튼 제 집 안방 유선 인터넷보다 빠르게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핸드오버가 지하 터널에서 이 속도로 유지된다고? 이 많은 승객이 다 폰을 보고 있는데 대여폭이 안 터지고 버틴단 말이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에 앉은 중학생은 모바일 게임을 끊김없이 즐기고 있었고 앞에 직장인은 드라마를 스트리밍으로 보고 있었어요. 버퍼링 때문에 화면을 탭하며 짜증을 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한테 이 지하 네트워크는 숨쉬는 공기처럼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5기가 발동했습니다. 좋아, 끝까지 가봅시다. 초고화질 라이브 영상을 틀명을 틀면서 동시에 영화 두세 편 분량인 10GB짜리 파일 다운로드를 동시에 걸어보겠습니다. 이래도 안 끊기나 보자. 노트북 펜이 굉음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다운로드 그래프가 수직으로 상승했어요. 네트워크 패킷이 찢어지며 에러 메시지가 뜨기를 눈을 부릅뜨고 기다렸습니다. 파일은 단 몇 분 만에 완료됐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은 0.1초의 끊김도 없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제 당황한 얼굴을 4K로 송출하고 있었어요. 채팅창이 미친 듯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마이크 얼굴 모공까지 다 보여. 진짜 지하철 안 맞아? 독일은 지상에서도 저 속도가 안 나오는데 한국 지하에는 외계인이라도 묻혀있는 건가?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맨해튼 대기업에서 매일 네트워크 지연율 1ms를 줄이겠다고 담을 세우던 제 수고가 일순간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 나중에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한국의 통신 인프라 구축 자료를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한국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물리적 물량 공세를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터널 벽면 전체에 초고주파 중계기를 고작 수백 미터 간격으로 촘촘하게 박아 넣었더군요. 거기에 달리는 열차와 신호를 끊김없이 주고받는 소프트웨어 최적화까지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던 겁니다. 뉴욕의 통신사들이 예산 핑계를 대며 포기한 지옥 같은 지하 터널 작업을 이 나라는 국가 전체에 깔아둔 셈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한국이 확실히 비정상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네요. 테크 괴물들이 만든 지하 기지국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디지털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결국 인프라의 최종 진화형은 물리적인 안전이에요. 치안이 무너진 도시는 인프라가 아무리 좋아도 쓰레기통이죠. 오늘 밤 제가 직접 한국의 가장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의 거친 치안에 단련된 제 기준으로 한국의 그 안전하다는 소문이 얼마나 허구인지 증명해 보이죠. 그리고 아주 단순하지만 잔인한 실험 하나를 준비할 겁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쥐어짜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손가락은 방금 경험한 지하철 4K 스트리밍의 전율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검증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잠을 청하는 대신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시각은 밤 11시 30분. 디지털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무슨 소용입니까? 밤거리에 강도가 판을 치면 그건 인프라가 아니라 서바이벌 게임장입니다. 인프라의 최종 진화형은 결국 안전이니까요. 뉴욕에서라면 이 시간 이후로는 지하철에서도 소매치기를 경계하고 어두운 골목길은 아예 발을 들이지 않는 게 불문율입니다. 맨해튼 토박이들은 밤 10시만 넘어도 혼자 이어폰을 끼고 걷지 않죠. 매일 밤 퇴근길마다 주머니 속 호신용 스프레이를 만지작거리며 사방을 경계하던 저에게 밤골목은 그 자체로 본능적인 긴장감을 유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 있는 서울 홍대 근처의 한적한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만 조용히 바닥을 비추고 있을 뿐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미국 밖 세상, 특히 아시아의 치안이 좋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맨해튼의 베테랑 분석가입니다. 통계의 함정에 속지 않죠. 오늘은 한국 인프라의 가장 취약한 고리일지도 모르는 치안과 시민의식의 실체를 까발리기 위해 조금 극단적인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노트북 유기 실험입니다. 말을 마친 저는 골목 구석에 위치한 24시간 무인 카페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부에는 손님이 아무도 없었고 무인 커피 자판기 한 대만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가장 잘 보이는 중앙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짐 가방에서 수천 달러짜리 맥북과 두툼한 가죽 지갑, 외장 하드를 테이블 위에 대놓고 펼쳐놓았어요. 누가 봐도 나를 훔쳐가시오 라고 광고하는 꼴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고가의 장비들을 그대로 둔 채 화장실을 핑계로 가게를 완전히 비우겠습니다. 무려 20분 동안이요.
뉴욕 카페에서 이 짓을 했다? 화장실 문고리를 잡기도 전에 노트북은 이미 암시장에 팔려나가고 없을 겁니다. 한국인들의 도덕성이 과연 새벽 아무도 없는 무인 매장에서도 유지될지 지켜보시죠. 테이블 위에 소지품을 팽개쳐둔 채 카페 밖으로 나가 멀찍이 떨어진 화장실 건물로 사라졌습니다. 나가기 전에 테이블 맞은편 구석,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 보조 카메라를 하나 세워두고요. 실험 시작 5분째. 정적을 깨고 문이 열리며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야간 작업을 마치고 온 듯한 젊은 남성이었어요. 제 예측대로라면 테이블 위에 맥북을 보고 슬쩍 주머니에 넣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수백만 원짜리 장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저 자판기에서 아메리카노를 뽑아들더니 제 노트북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폰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에게 타인의 소지품은 그저 임자가 있는 물건일 뿐이었어요. 실험 시작 15분째. 이번에는 술이 거나하게 취한 20대 청년 2명이 시끄럽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장 기대했던 통제력을 잃은 취객이었어요. 그들은 음료를 고르며 제 테이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빗나갔어요. 이거 누가 두고 갔나 보네. 지갑도 있네. 와, 간도 크다. 일단 그냥 둬. 화장실 갔겠지. 물건에 손을 대기는커녕 오히려 주인이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 대화를 나누며 음료만 들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나고 화면으로 결과를 이미 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러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에단에게 보낼 조롱의 메시지를 머릿속으로 고르던 건 이미 한참 전에 포기한 뒤였어요. 하지만 막상 제 테이블 앞에 실제로 선 순간 제 몸은 다시 한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맥북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번쩍이고 있었고 지갑과 외장 하드 역시 제가 놓아둔 각도 그대로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갑 밖으로 살짝 삐져나온 신용카드마저 단 1mm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였죠. 허탈하게 제 장비들을 가방에 쑤셔 넣으며 저는 결국 카메라를 향해 황당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아니, 왜 아무도 안 가져간 거야? 취객도 들어왔잖아. 브라질이었으면 5분도 안 걸렸을 텐데, 크키키. 파리 카페였으면 노트북이고 가방이고 다 사라졌음. 뉴욕이었으면 화장실 가기 전에 이미 없어졌지. 머리를 극적이며 카페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제야 사방 벽면 구석구석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작은 렌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각지대가 전혀 없는 촘촘한 고화질 CCTV 시스템이었습니다. 저 CCTV 밀도 보소? 완전 파놉티콘이잖아. 한국 살 때 CCTV가 저렇게 많은 줄 몰랐음. 크크. 가게 밖으로 나와 밤골목을 다시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골목 곳곳마다 LED 가로등이 사방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고 50m 간격으로 방범 카메라와 함께 누르면 즉시 경찰이 출동하는 비상벨이 노란색 기둥에 부착되어 있었어요. 결정적인 타격은 그 순간 골목을 지나간 한 여성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이 골목길에서 젊은 여성이 양쪽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을 보며 아주 편안한 걸음으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 대도시에서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허탈하게 웃으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말이죠, 여러분. 이 나라의 안전은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어요. 사방에 깔린 CCTV와 촘촘한 비상벨, 그리고 취객조차 주인이 화장실 갔겠지라고 걱정하는 시민들. 저는 맨해튼에서 보안 방벽을 짤 때 늘 인간의 악의를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인프라와 사람이 함께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안전망으로 만들어버렸네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치안도 인정하죠. 근데 여러분, 저 아직 포기 안 했어요. 내일 아침 제가 딱 하나만 더 검증하겠습니다.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직접 보여드릴게요. 에단 기다려. 호기롭게 말했지만 제 심장은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완벽함에 지독한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억대 연봉을 받는 대단한 뉴욕의 테크 엔지니어라도 결국 인간일 뿐입니다. 원래 인생에서 가장 뼈 때리는 깨달음은 대개 가장 초라하고 원초적인 순간에 찾아오기 마련이죠. 한국에 온 지 나흘째 되던 날, 저는 대중교통 인프라의 마지막 허점을 잡겠다며 시내 중심가를 벗어난 외곽 노선 전철에 올랐습니다. 카메라는 켜져 있었고 저는 한껏 고무된 표정으로 라이브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드디어 한국 인프라의 진짜 한계를 시험할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중심부의 화려한 데이터와 시스템에 압도당했을지 몰라도 이곳은 다릅니다. 노선이 길어지고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공공서비스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는 게 만고의 법칙이니까요. 뉴욕의 외곽 브루클린 끝자락이나 할렘 노선을 타보면 그때였습니다. 제 말을 뚝 끊어버린 건 어떠한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었어요.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갑작스럽게 울려 퍼진 거대한 천둥소리. 일명 그 신호였습니다. 전날 밤 오기로 들이켰던 화끈한 불닭발의 소주, 그리고 아침에 마신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장내에서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간 얼굴에서 빗기가 싹 가셨어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애써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 잠깐 여러분. 뱃속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고쳐잡는 손등에 핏줄이 서고 발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참지 못하면 제 인생에 어떤 끔찍한 파멸이 찾아올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맨해튼 수석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은커녕 유튜브 채널 역사에 한국 지하철에서 지려버린 미국인 빌런으로 영원히 박제될 테니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 아주 심각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방송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구독자들의 채팅창이 폭발하기도 전에 저는 다급하게 화면 종료 버튼을 때려박았습니다. 라이브를 켜둔 채 지옥을 맛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종소리처럼 열차가 다음 역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관략근에 온 신경을 집중한 채 마치 고장난 로봇처럼 뻣뻣한 걸음으로 플랫폼으로 튕겨 나갔어요. 얼망적인 눈빛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었다면 화장실을 찾기 위해 수십 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역박 사설 카페를 찾아 헤매야 했을 겁니다. 그마저도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받은 영수증에 적힌 비밀번호가 없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야박한 자본주의의 벽에 가로막혔겠죠.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건 너무나 선명하고 거대한 화장실 픽토그램 안내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어센딩 화살표가 마치 생명줄처럼 플랫폼 한가운데서 저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개찰구를 빠져나와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뇌가 정지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곽의 평범한 전철역 화장실이 아니었어요. 웬만한 맨해튼 유료 화장실도 명암을 못 내밀 정도로 완벽하게 관리된 공간이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바닥에는 물기 한 톨이 없었어요. 짐승 같은 본능으로 빈칸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는 순간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밀폐된 풀 하이트 도어가 뉴욕 특유의 발목이 훤히 보이는 불안감을 지워주며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선사했어요. 그리고 변기에 앉는 순간 저도 모르게 깊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시트가 따뜻했습니다. 온열 비데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었던 거예요. 벽면에는 휴지가 화수분처럼 채워져 있었고 미국 공중 화장실처럼 텅 비어있는 휴지거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센서식 물내림. 볼일을 보고 나오니 세면대에는 손을 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는 비누와 온수까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고급 호텔에 가야만 누릴 수 있었던 이 완벽한 위생과 인프라가 대한민국에서는 전철표를 끄는 모든 이들에게 당연하다는 듯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개찰구 밖으로 나왔던 저는 다시 열차를 타기 위해 카드를 찍으려다 안내문을 발견했어요. 하차 후 10분 내 재탑승 시 환승 적용 기본요금 면제. 시스템이 인간의 급박한 생리현상과 실수마저 데이터로 예측하고 배려해 요금까지 깎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개찰구에 다시 카드를 찍으며 카메라를 향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졌습니다. 완벽하게 패배했어요. 이건 주작이 아닙니다. 쇼윈도도 아니에요. 어떻게 국가가, 교통인프라가 인간의 가장 은밀하고 초라한 순간까지 이토록 완벽하게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맨해튼의 자본주의는 돈을 내지 않는 자에게 자비가 없지만 이 나라의 인프라는 다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정도의 품격은 공짜로 누려야 한다고 공간 전체가 나에게 말을 건네는 기분입니다. 에단, 미안하다. 네 말이 다 맞았어. 한국은 그냥 미래에서 온 나라였어. 플랫폼 벤치에 등을 기대며 기획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오기와 자존심은 한국 지하철역 화장실의 따뜻한 비대 위에서 완전히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지하철 화장실에서 탈출하고 그날 저녁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 인프라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상태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니 저격이니 하는 거창한 생각들은 방금 전 뱃속의 천둥 소리와 함께 전부 증발해버렸죠. 에단, 인정할게. 내가 완전히 오만했다. 지옥의 문턱을 넘나들다 겨우 한숨을 돌리고 나니 급격하게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에단이 한국에 가면 꼭 해보라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던 게 떠오르더군요. 밤이든 새벽이든 한강 군치에 돗자리만 깔고 앉아있으면 따끈따끈한 배달 음식이 제 발 앞까지 찾아온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요. 이왕 완패한 거 나도 한국인들의 일상에 한번 제대로 스며들어 봅시다. 하지만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건물도 없고 번지수도 없는데 사방에 널린 수많은 돗자리 중에서 배달원이 제 위치를 어떻게 추적하겠다는 건지 시스템적인 의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폰을 켜고 치킨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강을 배경으로 라이브를 켰어요. 간바람이 기분 좋게 뺨을 스치는 밤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아메리칸 인프라 유튜버 마이크의 마지막 라이브 방송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한강공원에 와 있습니다. 사실 방금 전까지 오늘 방송 접을 뻔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죠. 일단 지금 저는 치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소가 없는 거대한 야외 공원이에요.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 한복판에서 폰으로 음식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배달원은커녕 앱에서 주소 불명이라며 주문조차 거부당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강변공원에 배달존이라는 정밀한 위치 데이터를 박아놨어요. 주문한 지 지금 딱 20분 됐습니다. 과연 올까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소형 오토바이 한 대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오더니 제가 앉아있는 벤치 바로 옆 배달존 앞에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헬멧을 쓴 배달원은 제 얼굴과 스마트폰 화면을 슬쩍 확인하더니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튀긴 치킨 상자를 건넸어요. 맛있게 드세요. 짧은 인사와 함께 오토바이는 다시 밤바람을 가르며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린 뜨거운 치킨 상자를 보며 헛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상자를 열자 얇고 바삭한 튀김옷 위에 황금빛 양념이 흐르는 고소한 향이 공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차가운 캔맥주를 칙 소리나게 따고 치킨 한 입을 크게 베어 물고 맥주를 들이켰어요. 오 마이 갓.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맛의 감동을 넘어 이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시스템에 대한 경외감이 온몸을 지배했어요. 채팅창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소도 없는 공원에 22분? 뉴욕 맨해튼 아파트에 시켜도 40분인데 극히입니다. 독일은 공원 배달 자체가 불법임. 한국은 진짜 다른 세계. 일본도 공원 배달 안 됨. 한국이 유일한 거 아닌가? 마이크 표정 보소. 저 사람 이번 영상 내내 얻어맞고 있잖아. 이건 비정상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인프라만 괴물인 줄 알았는데 그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와 물류 그리고 맛까지 전부 괴물 수준입니다. 시속 70km로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4K 영상을 보며 퇴근한 시민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버스를 타고 집 앞에 내려 새벽에 노트북을 카페에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안전한 나라. 그리고 주소도 없는 강변 벤치에 앉아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22분 만에 갓 튀긴 치킨이 배달되는 나라. 맨해튼의 IT 엔지니어로서 단언컨대 전 세계 그 어떤 대도시도 이 정도로 완벽하게 통합된 인간 중심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고 상대방이 받자마자 카메라를 향해 씩 웃어 보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에단이었습니다. 에이, 이드. 나야, 마이크. 오, 마이크. 너 한국이야? 라이브 방송 보니까 배경이 한강 같은데?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에단, 내가 전 세계 시청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할게. 네 말이 다 맞았어. 내가 완전히 틀렸다. 난 한국의 인프라가 정부가 짜놓은 가짜 쇼윈도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 가면을 벗기겠다고 기습 입국했지. 강남역 지옥철도 가보고 외곽 골목 식당도 털고 포구 속 정류장도 뒤지고 지하철 와이파이에 치안까지 내 눈으로 샅샅이 검증했어. 심지어 오늘 낮에는 전철역 화장실 비대 위에서 내 영혼까지 구원받았다니까? 소화기 너머로 에단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하하, 거봐, 내가 뭘 했어, 마이크. 거긴 직접 겪어보기 전엔 절대 못 믿는다니까? 채팅창이 다시 폭발했어요.
비대에서 영혼 구원. 마이크 이번 영상 레전드다. 한국 살 때는 몰랐는데 이 영상 보고 나서 진짜 울컥함. 프랑스 공중 화장실은 동전 넣어야 들어가는데 비대가 공짜라고? 마이크 결국 한국했다. 처음에 그 자신감 어디 갔어? 그래,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 맨해튼의 자본주의는 돈을 낸 만큼만 대접받는 것이 정의라고 가르치지만 이 나라는 달라. 효율적인 동선과 사람에 대한 배려가 인프라의 뼈대를 이루고 있어. 교통약자든 평범한 시민이든 우리 같은 이방인이든 이 땅을 밟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고의 편의를 당연하게 누려야 한다는 마인드로 도시 전체가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어.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야. 에단, 나 뉴욕 돌아가기 싫어질 것 같다. 내일 당장 회사에 한국지사로 발령내달라고 이메일 쓸 거야. 에단과의 통화를 마치고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미국 밖의 세상은 넓고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던 맨해튼의 시스템은 어쩌면 거대한 우물한 구석진 곳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환상을 깨부수러 왔던 저는 오히려 이곳에서 미래 도시의 정답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한국은 쇼윈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배려와 미친 효율성이 공존하는 진짜 미래 그 자체입니다. 에단이 옳았고 한국 인프라는 진짜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강에서 맨해튼 IT 분석가 마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를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원한 맥주를 들이켰어요. 한강의 물결 위로 미국의 인프라에 절여져 있던 한 뉴요커의 편견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